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책 10페이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전기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전기라는 거가 이제 얼핏 나왔죠. 이렇게 물질의 구조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물질은 상태가 어떤 거다.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다.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제일 큰 거는 분자, 그 다음에 원소, 원자 이렇게 나오다가 심지어 이것도 더 깨트릴 수 있다. 전자로 깨트려 보게 되면 이거는 양전자, 음전자인 전자 이렇게 이런 전기적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전기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뭐 아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고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슬픈 소식이게도 단어들이 막 생겨나요. 단어들. 뭐 전하, 전하량, 전위, 볼트, 뭐 이런 전류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를 좀 잘 해 나가면 이 전기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가 무엇이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앞에 공부하면서 모든 물질은 원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전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존재만 안 게 아니고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놓고 보니까 서로 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있더라라는 걸 밝혀냅니다. 왜 우리 보면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겠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길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듭니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과거에 엄청난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 안에는 산소와 수소라는 원소들, 원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는 다른 거죠. 우리는 보면 성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와 산소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를 갖다가 다 존재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개수가 다르다고만 알았던 거죠. 수소에는 수소에 맞는 개수가, 산소에는 산소에 맞는 개수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아, 이게 개수가 다르니까 얘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떼놓고 보니까 수소가 갖고 있는 한 개의 양성자의 힘이나 산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양성자의 힘이나 이 힘이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수소와 산소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근원적인 양성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의 크기가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전자도 마찬가지. 수소가 갖고 있는 한 개의 전자나 산소가 갖고 있는 한 개의 전자도 힘이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결국은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이 힘이 가장 근원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당시에는 보면. 이 진짜 우주의 근원을 발견한 거죠, 보면. 물론, 현대에서는 이것도 깨트렸지만,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원적인 힘, 이게 사람들은 이때 보면 막 정말 이렇게 이게 신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근원적인 힘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갖다가 전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양성자가 갖고 있는, 한 개의 양성자가 갖고 있는 양에 대한 힘의 크기와 음에 해당하는 전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의 크기는 또 심지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하나를 붙일 때 이걸 전하라고 붙여줍니다. 이름을.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크기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하의 크기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나 전하량이라고 하자. 전하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보면은 이 전하의 크기인 전하량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또 단위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위를 만들어냈는데 쿨롱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전하량의 단위는 뭘로 표현할까 찾다 보니까 쿨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하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얘는 나 홀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주변의 다른 물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다른 전하 사이에 있으면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예시를 들 겁니다. 그럼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전기가 있는 물질의 위치 에너지라고 이걸 또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자, 제 주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 힘을 빼고 떨어지면 툭 떨어지겠죠, 보면.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높이가 다른 경우에 이 주먹은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큽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빼버리면 아래로 쿵 떨어져요. 근데 밑에 있는 주먹은 힘을 빼도 안 떨어지거나 살짝 떨어져요.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힘을 표현할 때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이 두 개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떤 하나의 양성자가 갖고 있는 순수한 얘 갖고 있는 힘의 크기는 전하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얘가 주변하고 뭔가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하의 위치 에너지니까 이거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잘하죠. 말줄이자. 물리학자도 말줄이는 거 좋아해요, 보면. 그래서 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전하의 위치 에너지다. 그리고 이거의 단위를 볼트라는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단위는 전압은 220 볼트 이렇게 표현해요, 보면. 이게 보면은 전압이라고 표현했는데 전압이 사실은 전위 차이를 뜻합니다. 전위 차이.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이게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전위가 생기죠. 얘의 위치 에너지. 근데 옆에 친구가 있을 때는 얘랑 비교해가지고 둘 사이의 전위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고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긴가민가 하다 면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이제 알죠? 분자 안에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봤잖아요. 양이온이 뭐냐? 양전하를 갖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의 그게 다 적었잖아요. 전자를 하나 잃으면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된다. 이거 우리 양이온의 정의죠, 보면. 자, 양이온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양전하의 크기를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양전하가 돼요. 그러면 양전하, 얘의 쿨롱이 얼마냐, 전하량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뭐 0. 얼마 이렇게 몇 쿨롱 이렇게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0쿨롱의 양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공간 안에 있는 무언가 물질들의 전하량이 0쿨롱이에요. 그러면 얘는 10쿨롱의 전하짜리 이 물질은 10쿨롱의 전위를 가집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물질입니다. 10쿨롱의 양전하 주변에 이번에는 5쿨롱이라는 물질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10쿨롱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10쿨롱의 전위는 5쿨롱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상대적 차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쿨롱의 전하. 얘는 똑같습니다. 양전하. 근데 주변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쿨롱이라는 음전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쿨롱이라는 전하는 얘의 전위는 15쿨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변이 마이너스 5니까 상대적 차이는 1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하랑 전위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정의들을 막 빠르게 넘어갔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전기가 뭔지 좀 공부해봤으면 이번에는 이거 전기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이 개념이거든요. 두 개의 물질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랬을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서로 위치 에너지가 다릅니다. 물질이 다르니까.
그랬을 때 얘를 비비면 무언가 이동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평평한 걸 좋아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잔잔한 걸 좋아해요, 세상.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비비면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우리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를 붙이면 온도가 같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전위가 다른 걸 갖다가 붙여서 비비면 얘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electronic, 전기적, electrical, 전자, 일렉트론 이런 단어 쓸 때 보면 일렉트로라는 뭔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일렉트로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호박 보석이에요. 호박 보석. 보석 종류 중에 있는 호박, 먹는 호박 아니고요. 호박 보석인데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단어를 붙였냐면은 옛날에 이것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호박 보석은 사실 우리 집에는 굉장히 흔한 보석이에요. 왜냐면 이건 뭐 TMI가 될 수도 있지만 호박 보석은 소나무의 송진, 나무 수액이 압력을 많이 받으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요. 그걸 우리는 호박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박 보석 안에는 뭐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 주라기 공원 영어 만들 때 뽑아 쓰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보석 주웠습니다. 와, 이거 뭐지?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보석을 헝겊 같은 걸로 막 비벼요. 옷으로 이제 뭐 마찰이 이렇게 비벼졌겠죠.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에 대보니까 머리카락이 쭉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뭐지? 무슨 힘이 있네? 이렇게 해서 전자기적 힘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름 붙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야 이거 호박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해서 엘렉트리닉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비벼야 돼요. 서로 다른 물질이 비벼야 됩니다. 지금은 다르게도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원초적으로는 비비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두 개 물질이 다릅니다. 그럼 얘는 전위가 다르겠죠? 얘들을 막 비비니까 이 A와 B 물질은 전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막 비비면 얘가 순간적으로 이게 같아져요. 두 개 같아집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별일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떼는 순간 하나의 물질은 양전하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하나의 물질은 음전하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같았는데 다시 떼버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보면. 막 그 양전하가 많이 갖고 있으면 뭐 물이 오고 막 쓸리고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 전기가 사라집니다. 왜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 막 비비면 전기 발생하잖아요. 막 플라스틱 하다가 머리 땡겨가는데 근데 거기다가 입김 한번 불거나 아니면 물 한번 칙 뿌리거나 정전기 많이 할 때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분무기를 칙칙 뿌리면 옷에 정전기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 물질들을 만나면 얘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순간으로 딱 뗐을 때는 하나는 양전하를 많이 갖고 있고 하나 음전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얘도 원래 하나 혼자 있을 때는 전기 힘이 없었죠. 근데 비비고 나서 떼니까 전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서 두 번째죠. 각각 물질에 전기 힘이 발생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드디어 대전되었네. 전기적 힘을 가졌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대전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서 1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대전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전열이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슬프게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국시에 나올 때 저 나오는 것 중에 사실은 에보나이트 이게 나왔어요. 에보나이트. 왜냐하면 에보나이트는 누구랑 만나도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요. 음전하가 되는 겁니다.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털과죽과 에보나이트가 마찰되었다.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냐 이 순서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의고사라든가 국시 문제집에는 중간에 뭐 상하, 수정, 유리, 나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국시에는 에보나이트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갖다가 우리는 또 이렇게 좀 기억을 할 필요도 있기도 합니다, 보면. 근데 저는 이거 그냥 PPT에서 빼버렸어요.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따지자면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전기와 전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근데 우리 책에서 정의가 조금 어색한 게 저는 전기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단어에 대해서 전기 정의 한 적 없습니다. 자, 전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 아까 보면 두 개 물질이 있었잖아요. 두 개가 다르면 전위 차이가 발생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뭔가 힘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힘이 같아지기 위해서 전하가 움직입니다. 근데 전기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전하의 그 존재 자체도 전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하가 흘러갈 때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전하가 흘러가는 걸 전류,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전류. 그런데 그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 생기는 뭔가 독특한 현상들,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전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현대적으로 제 나름의 비전문가 수준의, 제가 이제 전기물리학자는 아니니까 비전문가 수준에 내릴 수 있는 그래도 제일 합당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하냐, 한 발 물러나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전기 해가지고 정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데는 전기의 정의는 전기는 전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기는 전류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전기는 전류가 흐름에 관련된 물리 현상이다. 전하는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전기 물리학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인자치로 수업하는데 도저히 전기 정의를 제가 교과서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간은 완벽한 정의를 저는 못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달합니다. 전기는 전하가 가지는 뭔가 독특한 힘도 전기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전하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전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야지 다른 단어와 중첩이 안 돼요. 전기가 뭐냐? 전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전기는 전하다. 뭐 혹은 전하의 흐름은 전류인데 전기가 전류다. 이래도 보면 정의가 안 맞아요. 이거는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A가 B를 정의 내리고 B가 A를 정의 내리고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보면. 하여튼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1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전기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기장. 전기의 힘, 우리 이제 이렇게 아까 보면은 전하량, 뭐 이렇게 전위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거 다 통틀어 가지고 전기의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흘러가고 뭐 위치에 존재하고 뭐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쓰고 싶어요. 근데 전하량은 단순하게 숫자로 쓰면 됩니다. 뭐 10쿨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위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쓸 수 없어요. 두 개 물질이 있을 때 두 개 차이 구해가지고 10V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기는 전하를 포함하고요. 전위가 움직이는 현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숫자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는 게 전기의 힘을 표현할 방법은 그림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전기력선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절대 숫자나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못 찾은 겁니다. 이 표현할 줄 알면 좋을 텐데. 그림이 저렇게 나와요. 우리 교과서로 보자면 13페이지 1.15, 1.16번 그림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랑 크게 관계는 없지만 국시화돼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표시를 알려줄게요. 13페이지 2번 전기력선에 파란색 2번 전기력선의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그림 1.15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기력선은 양전하에 시작하여 음전하로 들어간다. 이게 그냥 약속입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도록 화살표를 쓰자. 이건 모두 다 약속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왠지 느낌이었어요. 양에서 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좀 이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량에 비례하도록 그립시다 라고 사람들끼리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다시 아까 그 사진을 띄워볼게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위쪽, 왼쪽에 있는 겁니다. 제 거 마우스 표시가 안 보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위에 왼쪽 편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 지금 보면은 플러스 양전화, 빨간색에 보면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5개죠. 근데 이 플러스인 양전하가 쿨롱이 높아졌어요. 전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할 거냐?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저 빨간색이 10쿨롱이다. 근데 요번에 얘가 20쿨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을 2배 그려야 돼요. 10쿨롱에 5개를 그렸으면 20쿨롱이면 10개 그리자. 이게 사람들끼리 약속입니다. 그냥.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전기력선의 개수, 아까 5개, 10개 선 말했던 거는 전하량에 비례하도록 그립시다 하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장이 강한 곳에는 전기력선이 밀집되고 약한 곳에는 간격이 멀리 떨어지게 그립시다 라고 사람들끼리 약속했습니다. 그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쪽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살구색 동그라미 있는데 살구색 동그라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력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보면. 근데 살구색에 가까운 원에는 지금 가깝게 그렸고요. 그 위쪽에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면 이제 이 살구색 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강한 곳이다. 그러니까 밀집되게 그리고 빽빽하게 그리고 약한 곳은 간격이 멀리 그립시다.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마지막,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서 14페이지 넘겨보면 자기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자기라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기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장도 나옵니다. 얘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우리 이제 압니다. 전기라는 거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힘을 갖고 있는 존재,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얘들은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당기고 서로 같은 극성끼리는 밀어낸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죠. 자석, 빨간색, 파란색 자석 있는 거.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는데 얘는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전기와 자기가 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죠. 보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전기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전위, 그러니까 전기적 힘을 갖고 있는 존재면 뭐든지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금속만 잡아당깁니다. 이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잡아당긴다는 거 똑같아요. 전기도 잡아당기고 자기도 잡아당기고.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 전기가 흘러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1.21번 그림의 A번 그림 한번 볼래요? 지금 보면 A번 그림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주변에 그냥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전기가 있으면 자기는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생깁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밝혀내는 거죠. 자기 중에 이제 자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성의 정의는 금속을 끌어다니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와 자기를 우리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걸 가만 안 놔둬요. 전기가 흘러가니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뭘 찾아내느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7페이지에 거기 빨간색 박스에 두째 줄, 셋째 줄입니다. 패러데이가 법칙을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개를 발생시키면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어가 어렵죠? 쉽게 제가 한번 바꿔 적어봤습니다. 도체라는 거는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이 고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전선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 자개라는 거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자석이 갖고 있는 힘, 즉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 전기가 발생된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법칙입니다. 일정한 자계 내에서 도체를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거 말 바꾼 겁니다. 보면. 일정한 자계라는 거는 자석이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도체, 금속을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바꿔서 제가 저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제1법칙은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한다. 제2법칙은 코일 또는 금속, 도체, 금속이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기 흐름을 만들어내면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자기장 흐름을 만들어내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도 전류라고 표현해요. 유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적인 힘이 자석이 자계가 전기를 유도했다는 것,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칙 중에 또 하나가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18페이지 초록색 2번입니다. 렌츠라는 사람이 또 하나 만들어내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유도 기전력 자체에 의해 자기장이 유도시키고 있는 외부 자속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우리 책 정의입니다. 제가 그냥 똑같이 적어봤어요. 이거를 바로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밑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유도되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전기 힘 아닙니다. 유도되는 자기력, 자기장은 외부 자기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렇게 뭔가 코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코일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안 흐릅니다. 전기가 없는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자석을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면 이 자석은 자기력을 갖고 있죠. 자기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되면 이 코일에서 자기력이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둘 다 자기력입니다. 여기 지금 전류는 없습니다. 렌츠의 법칙에 전기는 없어요. 자석이 갖고 있는 자기력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코일입니다. 금속 코일. 금속 코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니까. 자석을 갖다가 이쪽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면 이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이 자석의 자기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반대되는 힘으로 이쪽으로 자기력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코일일 뿐인데 자석이 들어오면 지가 밀어내는 힘이 벌어지면서 얘가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 있죠? 쇠가 있고 자석이 있을 때 붙잖아요. 그럴 때 자석을 쇠에 막 문지릅니다. 근데 이때 보면 한 방향으로 문질러야 돼요. 한 방향으로 막 문지르고 딱 되면 이 쇠가 자석이 돼버려요. 그 현상입니다. 어릴 때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고 배웠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 듣고 잊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뉴턴도 발견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물질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질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얘는 자석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자석이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니까 우주의 법칙으로 오지 마라고 해서 얘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들어오면 코일이 오지 마라고 힘을 밀어내는 겁니다. 힘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참 재미없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유튜브에 아저씨 아까 얼핏 짧게 넘어갔는데 솔레노이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지금 저기 사진처럼 보이는 것처럼 코일입니다. 코일. 코일을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표현해요. 근데 솔레노이드에 있는 이 코일, 금속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릅니다. 아까 전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데 솔레노이드 법칙, 솔레노이드 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생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입니다. 그랬을 때는 오른손 1등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엄지는 어디를 향하느냐? 엄지는 지금 제가 쓸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표현했는데 N극을 향하면 돼요. N극.
그랬을 때 지금 그림에 보면 엄지손가락이 N극을 향해 있죠. 옆으로,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제 오른쪽 왼쪽 바뀌어가지고,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N극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오른손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요렇게 감겨 있어요. 요렇게. 저는 지금 제 영상이 여러분들하고 대칭 영상으로 가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내 몸에서 멀리 갔느냐, 가깝게 갔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4개 손가락이 내 몸 기준으로 멀 쪽으로 갔죠. 여러분들 자기 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보면. 내 손가락이 내 몸에서 멀리 갔습니다, 멀리. 그렇게 되면은 잘 보면 내 몸에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가도록 회전해야 돼요. 빙글빙글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 가까운 쪽에서 몸 쪽으로 가려고 이 코일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려봐요. 그러면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요거 여러분들 그림 보고 한번 잘 따라와 봐요. 내 몸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이 코일을 따라서 빙글 돌면 전기의 방향은 PPT 사진으로 왼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됐을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꼬여 있어요. 예. 이게 솔레노이드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를 2개 합쳐가지고 많은 교과서들이 이렇게 잘 틀려요. 검육의 방향이 맨날 틀리게 책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국시에 나와요. 이 그림이 실제로 국시에 나왔던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검육계이거든요. 검육계의 화살표 방향을 비워놓고 문제에서 답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책 교과서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빨간색 방향이 바늘이 밑으로 가 있죠. 그 지웁니다. 방향이 위로 가야 됩니다. 제가 파란색 그림을 그렸어요. 위로 가도록. 그리고 전류의 방향 화살표도 위쪽으로 그냥 화살표 그립니다. 검육에는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찾는 친구인데, 지금 우리 교과서 A번 그림 검육의 방향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B번 그림도 방향이 반대로 나와 있어요. B번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도 차라리 아래쪽 화살표를 넣어버리세요. 아래쪽 화살표로 간다. 여기에 아래로 간다. 이렇게 차라리 넣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찬찬히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이 얘는 당연히 N극입니다. N극. 파란색 N극이고요. 우리는 아까 했듯이 국시에서는 N극, S극 관계없어요. 다 N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극. 있을 때 N극이 원래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보면은 아까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력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보면 아래로 내려왔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 선입니다. 굵은 이 직선 화살표 이 선이거든요.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 코일은 여기 이 코일은 원래는 전기가 안 흐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건전지 안 붙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흐를 때 여기 코일 솔레노이드에는 얘가 오는 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얘의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오늘. 요거 뭐 이해 갔죠? 밀어내는 쪽으로. 그랬을 때 위에가 N극이 되고요. 밑에가 S극이 되는 겁니다. 이 코일의 극성입니다. 코일의 자기력 극성. 코일의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 여러분들 책에 적어 놓으면 쉽습니다. 책에 적어 놓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코일도 자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비비면 자석 된다 그랬잖아요.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솔레노이드 현상, 오른손 법칙을 쓰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자석이 위쪽을 향하면 이렇게 되겠죠. 위쪽을 향하면. 그러면 지금 손등이 내 몸 먼 쪽이고요.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내 몸 가까운 쪽입니다. 경환아 위로 가야지. N극이 위쪽이니까. 저 그림상에서 N극이 위쪽. 엄지손가락이 N극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갖다 대봐요. 오른손을 이렇게 그림에 N극을 갖다 대면 위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4개의 손가락이 내 몸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면. 그러면 회전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안으로, 멀리서 안으로, 멀리서 안으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책 꼬여 있는 걸 보면
멀리서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책 그림 보면 되게 잘 그려놓은 게 위쪽 코일 보면은 멀리 뒤에 가 있어요. 그죠? 위쪽 코일 뒤에 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앞쪽으로 돌면서 빙글빙글빙글 올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돌도록 전류의 방향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 내가 이거 이해가 잘 갔다. 그러면은 B번 그림도 이해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B번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얘가 멀어져요. 멀어지면 지금 N극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얘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실제로 얘의 힘의 이동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 자석의 힘의 방향. 그러면 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코일에 생기는 자석의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입니다. 또 적어봅니다. B번은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N극을 향하니까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되고요. 손가락이 꼬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손가락은 내 몸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도는 겁니다. 가까이서 멀리, 가까이서 멀리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쪽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코일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가까운 쪽에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보면은 내 몸에 가까운 쪽 그림이 밑에 쪽이죠. 밑에 쪽. 밑에 코일이 내 몸에 가깝게 그려져 있어요. 가까운 쪽에서 멀리 멀리 가까이 멀리 이렇게 돌아가면 전류의 방향은 그 코일 안에서 전류의 방향입니다. 위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아래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유계의 화살표는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쉬는 시간 가졌다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자면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그림 1.26번에 나오는데 아까 전에 솔레노이드, 코일 봤잖아요. 그런 걸 유도 전류를 만드는 뭔가 코일 하나는 인덕턴스가 아니고 인덕터도 아니고 솔레노이드 코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유도 전류를 만드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는 인덕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도 전류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대한 능력을 인덕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림 1.26번에 설명 보게 되면 코일의 인덕턴스라고 나오죠. 코일의 인덕턴스가 왼쪽 그림은 크다. 전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오른쪽은 작은 인덕터, 전기를 잘 못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큰 인덕턴스, 촘촘히 길다, 단면이 크다, 철심 넣은 거 이거 외워야 돼요. 또 마찬가지 아까처럼 국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다 보니까 인덕턴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물리치료 쪽에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전기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 만들 때 수력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수력발전소 보면 댐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아래로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힘이 밑에 있는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러면 이 터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뭘 돌리느냐? 코일을 돌려요. 금속 코일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금속 코일 안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코일이 돌리면서 자석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발생되죠. 물론 반대로도 합니다. 떨어지는 터빈,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자석을 빙글빙글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주변에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러면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핵 폭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 핵 폭발 때문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 터빈을 돌립니다. 그 터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석을 돌리든 코일을 돌리든 돌립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전기가 발생돼요. 그러면 우리 전기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힘으로 바꿀 때도 인덕터를 씁니다. 인덕터 대신에 모터라고 얘기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보면 이렇게 작게 가지고 노는 이런 작은 장난감 자동차 보면 건전지 꽂으면 스위치 온 하면 지진 가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지진 가는 이유가 뭐냐?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이 자기장이 발생되는 가운데 자석을 갖다 놓으면 자기장이 왔다 갔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교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들이 자석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힘이 자동차 바퀴를 굴려요. 그러면 모터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도 결국은 다 이 원리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 인덕터, 모터,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현대를 사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시도 한번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넘겨보면 20페이지에 전류라는 개념도 나와요. 전류. 전류라는 거는 아까 보면은 전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 그랬잖아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방향을 아까 우리 보면 전기력선 그릴 때 양에서 음으로 가자라고 그냥 다들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에서 음으로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동하는 건 뭐냐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전하,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은 전류의 방향을 양에서 음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단위는 암페아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화되냐면 지금 요 그림을 살펴봤을 때 요렇게 도식화됐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이 긴 짝대기가 건전지거든요.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 건전지인데 긴 짝대기가 양극, 짧은 짝대기가 음극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파란색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빨간색은 전자의 이동입니다. 실제로 뭔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빨간색 방향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죠. 야, 전기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라고 한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다르더라. 이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방향은 양에서 음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하지만 전하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다. 이렇게 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